오늘 이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무엇이냐라는 독립기념관장 후보 면접에서요. 일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조선인에 대해서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이시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이제 그 전에 예. 저는 그 대답을 한 사람보다 그 대답을 듣고 1등 준 사람들이 더 한심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질문을 한 사람들. 그 질문에 예. 한 사람들. 예. 아, 이걸 보면서 이제 늘 이제 이런 이제 독재 정권이나 이념지향적인 정권이 나오면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무식이 심사하고 무식이 임명되고 그래서 무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전체가 반지성주의와 무식으로 가득 차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적어도 심사위원도 몰랐으니까 그 사람을 합격시켰을 거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을 기대했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없었어요. 기념관 심사위원회. 그리고 이 기념관장이 된 사람도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제 황당한 질문을 하고 황당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질문을 하고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연구소 관장이 된 거죠. 그래 이게 단지 독립기념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 전문성이나 지식보다는 충성심 하나가 이제 판단 기준이 준거가 되면서 예.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면 사회 전체의 수준이 급전직하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의 핵심은 이념도 이념이지만 좀 그릇된 이념도 이념이지만 전체적으로 무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의료 붕괴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그렇죠. 다시 유행하는데. 예. 35만 명 의료 붕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황이고 코로나. 경제도 예. 도저히 지금 뭐 어떻게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자영업자들 계속 문 닫고 인구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나마 합리적인 좀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증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런 대답을 했는데 합격시킬 수가 있나. 결국은 이제 심사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일단 좀 전제로 하고 예. 말씀을 드리죠.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식민지 시대의 인도인은 영국인이었을까요? 식민지 시대 영국은 영국인이 아니죠. 당시 영국 여왕의 공식 호칭은 영국 여왕이자 잉글랜드 여왕이자 예. 대인도 제국의 황제였어요. 인도가 식민지로서 이른바 주권 국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주권이 영국 여왕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영국을 인도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인도를 영국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인도인 채로 놔두고 그리고 그 황제 자리만 영국 여왕이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권만 이제 영국 여왕이 행사하고 별개의 영토로 이제 남겨둔 거죠. 이게 식민지를 영유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일제 강점으로 정리를 했어요. 예. 일제 강점이냐, 한일 합방이냐, 이란 병합이냐, 이걸 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처음에 한국이 아주 좀 일종의 좀 매수된 친일파. 이것들도 이자들도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와 물질주의 이기주의자들이었었는데 이들로 조직된 친일 단체가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예, 이 단체가 1909년에 네. 합방 청원서를 내요. 일본과 한국을 합방해달라, 한 나라로 묶어달라고. 대표적인 친일 단체죠. 예. 한 나라로 묶는 것을 합방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일본인들은 이 합방 그러면은 대등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그래서 고심 끝에 찾아낸 단어가 병합이었어요. 병합. 예. 그러니까 이제 아울러 합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주체가 일본이고 당시 대한제국이 객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다라 해서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때 병합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서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일한 병합 기념 뭐 이런 행사들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병합이란 말이 기분 나쁘니까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쓰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 병탄 집어삼켰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울산의격도 그렇고 이제 이른바 병합조약도 그렇고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이건 이제 일본이 합법적으로 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국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예. 사실상 군사적 강점으로 네. 이제 국권을 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강점으로 하자 해서 지금은 이제 일제강점기로 통용되고 있죠. 유감스럽지만 뉴라이트는 일제강점기의 표현도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죠? 그냥 뭐 식민지식이든 이란 병합이 옛날 쓰던 용어 그대로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병합을 조약을 맺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일본 천황의 조칙이 연달아 발표돼요. 첫째가 병합에 관한 조칙이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운 조칙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아주 짧아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함.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합을 하면서 한국인은 일본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 안 됐다고 하는 징표들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국적법이에요. 예. 일본 국적법은 1899년에 처음 제정돼요. 그리고 이 국적법의 내용은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 호적에 등재된 자가 일본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조선에서 출생해서 조선 호적에 등재된 자는 일본 국민이 될 수가 없죠. 일본 국적법상. 네. 그러다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 일본 국적법이 개정돼요. 이때 개정의 요지는 귀화 문제였어요. 귀화. 네, 외국인이라도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네.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관계 당국의 심사를 거쳐서 귀화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문제는 조선인에겐 적용이 안 돼요. 자, 1919년 3.1운동이 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창씨개명 이런 것들이 정말 네. 1940년대 시행이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예. 이제 일본에 청원한 게 뭐냐면 조선인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창씨개명 청원을 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대등하게 보지 않는 거군요.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을 가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식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땅에서 뭐 그 전부터 이제 1876년에 개항이 됐으니까 일본에 건너간 사람 많잖아요. 예. 또 1900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일본에 이래저래 뭐 노동하러 갔든 고학생으로 갔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조선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위치가 되는 거죠.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그런 위치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국적법상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좀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네, 조선인은 조선인은 일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판도 내에 일본 천황의 신민이지만 일본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이제 지위였어요. 한 차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였어요. 예. 만주사변이 나고 이제 괴뢰 만주국이라고 보통 부르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제 허수아비 국가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도 또 이제 국적법 개정 문제가 논의가 돼요. 만주에 있는 일본인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국 반식민지 국가인데 형식상의 독립국가이면서 사실상 일본의 이제 식민지 국가인데. 만주에 있는 일본인이 만주 국민이 되어야 하느냐, 일본 국민인가. 이제 이런 것들. 만주국이 일본 관동군이 사실상 지배하는데 거기 일본인이 만주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일본인의 만주국 취득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결정한 원칙은 이중국적으로 한다. 아, 이때는 또 이중국적을 네. 허용하는 일본인은 거군요? 일본인 동시에 만주국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조선인은 또 그것도 안 돼요. 아, 여기에도 조선인은 네, 해당이 안 되고. 만주에 있는 조선인이 중국 국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주 국적이 되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으로 귀화한 한국인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고 뭐 최빼치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분인데 러시아 군 장교였었고 러시아 국적으로 있으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직접 좀 참여했던 그런 분이 결국 일본에게 이제 살해당하죠. 근데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이제 외국 땅에 있는 조선인이 그 나라로 귀화를 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면 누가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체포할 수 없고 자기네 법정에서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화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외국에 거주해도 외국 국적으로 귀화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와, 그럼 뭐 손발을 다 잘라놓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국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1930년대 말부터 이제 한국 시민화 정책을 하면서 한국 시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창씨 개명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래도 안 줘요 국적을. 일본 국적을 안 줍니다.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가슴에 일장기를 차고 나갔다고 일본 국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선인은 1932년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요. 중일전쟁 이후에. 그때 가서 조금씩 이제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국제 기준으로 이 국적을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국적법을 적용해버리면 조선인을 일본 국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조선인에게 이른바 국가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돼요. 같은 국민인데 같은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에는 예컨대 필요할 때에는 일본 국민으로 쓰고 보통 때에는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국민 또는 2등 국민 정도로 대우하는 이런 정책을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예컨대 이제 참정권도 없고 일본인들은 이제 선거권이 있는데 조선인들에게는 선거권이 없고요. 일본인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조선 내에서는 의무교육도 없어요. 모든 이제 법적 제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국민 그러면은 하나의 법에 일원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1910년 바로 이런 조선의 국호를 없이 이거 국호를 거쳐 한국의 국호를 거쳐 일본으로 조선으로 함 이 조직에 따라서 조선은 사실상의 이제 별도 국가. 이제 2등 국가하고 3등 국가, 노예 국가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법이 제정되면 또 이제 이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조선총독 부령 그래서 조선총독 명의로 별도로 제정해서 조선에게만 적용을 시켜 조선인들에게만 적용해요. 대표적인 것이 또 어떤 거는 일본에서 시행되지 않는데 조선에서만 시행되는 법이 있고. 뭘까? 예를 들면 안 좋은 거겠죠, 주로. 그렇죠. 조선 태형령 같은 게 그런 거예요. 1911년에. 과료 또는 이제 구류 정도의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이 직결 처분할 수 있다. 직결 처분하고 그것은 이제 구류나 아니면 벌금을 못 낼 경우 또는 구류하기에 시설이 멀리 있거나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매 가죽채찍 맞는 걸로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죽채찍에 납을 매달아놔서 그리고 뭐 하루에 10대 이상 때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30대를 선고받으면 사흘 연속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박은식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3.1운동 이후에 이제 헌병의 직결 처분으로 태형에 처해진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하고 이건 직결 처분이기 때문에 예컨대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되죠. 근데 재판도 못 받고 그냥 일본 헌병의 가죽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기록도 없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수천 명에 달한다라고 이제 기록해 놨는데 뭐 본인이 직접 봤다기보다는 당시 돌아다니던 얘기들을 수합한 거겠죠. 실제로 뭐 이게 한둘이 아니었고 게다가 이게 이제 무슨 정말 독립운동만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일본 헌병이 어떤 처녀한테 눈독을 들였다. 말을 안 듣죠 당연히. 그럼 이제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생트집을 잡아서 태형에 처한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항소를 한다거나 이런 사법 체계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헌병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런 조선 태형령 같은 거를 이제 제정해 놓고 맨 뒤에다가 단 이 법은 조선인에 하나여 시행함. 이런 걸 단서로 달아요. 그런 법이 있고요. 뭐 조선 회사령 같은 경우도 조선에서만 시행되는 법이고, 반면에 이제 일본은 없죠, 그런 법이. 근데 일본에 있는 법이 조선에 시행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국적법 같은 거였죠. 일본인들은 국적법에 대상이 되는데 의무교육법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비국민 취급을 한 거죠. 첫째 이제 징표는 국적법이고, 이렇게 국적법과 법체계고, 두 번째 화폐예요. 한 나라면 같은 화폐를 써야 되잖아요. 일본은 일본은행권을 썼어요. 그 조선은 따로 일본은행권을 담보로 해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해서 썼어요. 화폐가 달랐어요. 어떻게 이게 같은 국민 사이에서 이런 일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독도에서는 우리나라 핸드폰이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화폐가 이제 하나의 국가의 권역이에요. 국가의 권역인데 일본 은행권은 이제 조선에서 쓰려면 쓸 수 있었지만 조선 내에서는 조선은행권을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었던 거죠. 화폐, 법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른바 그 당시엔 조선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화폐 교환 비율도 우리나라에 그 불리하게끔 막 설정돼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1920년대에 근본위제를 폐지할 때까지는 일본 화폐는 근본위제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금을 확보한 만큼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은행권은 금이 아니라 일본 화폐를 가지고 기준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약간 친일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거랑 뭐 친일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조선인을 이제 일본과 완전히 통합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화폐 가치가 더 불안정하죠. 일본은행권보다 조선은행권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 위기가 나면 조선이 먼저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 뭐 제국주의가 경제 위기를 식민지에 전가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제강점 말기가 되면 이제 이 문제가 친일파들에게는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가 돼요. 친일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친일하자고 하는데 항상 일본은 이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대접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편입시킬 생각이 없는 거죠. 편입시키려면 뭐하러 식민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노예처럼 부리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씨개명 허용하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이제 일본인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국어 상용 일본말 쓰고 그럼 누가 알겠느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일상 언어를 일본말로 하면 차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근데도 호적 제도는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지인이라고 그러죠. 또는 반도인이라고 해서 호적 자체가 이미 이제 이거 행정구역 명칭이 다르죠. 일본은 아무리 무식해도 알아요. 일본은 도도부현이에요. 도쿄도 교토도. 그다음에 무슨 뭐 섬도자고요. 그다음에 무슨 오사카부. 그다음에 무슨 뭐 미야자와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은 이제 도가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 도, 군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호적만 보면은 그 글자만 보면 조선인지 아닌지 이 사람 호적이 반도인지 자기들은 이제 내지라고 그러고 일본 열도는 내지라고 그러고 이제 대만과 조선 그리고 만주 이런 쪽은 외지라고 불렀어요. 자기들이 이제 새로 확보한 영토니까 그 외지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인들에게는 마치 그 일본인이 된 듯한 착각을 심어주면서 실제로는 끝까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이제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취했던 거죠. 그래야 이제 군대 끌고 갈 수가 있고 징용할 수 있고 징용도 징용이지만 징병이 이제 목표였어요. 징병.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하실 대로 뭐 오늘 이야기가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요. 일본의 이제 전쟁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나서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일본이 가장 좀 절박했던 문제가 군 병력이에요. 만 200만 명 넘게 이제 군인으로 끌고 갔는데, 그러니까
젊고 좀 건강한 사람은 다 군대로 끌고 간 거죠. 다 군대로 끌고 갔는데도 계속 죽으니까 군인이 부족해요. 결국은 식민지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청장년이 군대로 가면 그 빈자리를 조선인 남성 노동력으로 메꾸다가 그것도 부족해지니까 조선인 여성들까지 근로정신대로 끌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그나마 이제 병력이 다 부족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가미까지라고 해가지고 자살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막 죽였겠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을 취급했던 거죠.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한국인들이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인이라고 부릅시다. 일단 편의상 그 당시 그렇게 불렀으니까 일본 군대 가서 총을 독립군을 향해서 쏜 그 백선엽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본인에게 또 총을 겨눌 뒤에서 일본군을 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못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진짜 전쟁 끝나면 일본 국민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계속 속인 거예요. 회유. 그 회유가 국어 상용하고 자기들 딴에는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말을 쓰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휘관은 다 알죠. 이 출생지가 충청도인지 네네. 아니면 뭐 저쪽에 뭐 가나가와 현인지 이게 다 표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군대 문화가 나와요. 일본 군대에 한번 생각해 보죠. 독립군 부대에 구타가 있었겠어요? 독립군 부대의 구타는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정식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막 그 상관이 심하게 때리고 혹독하게 다루면 나가버리지 누가 계속 있겠어요. 독립군인데. 근데 일본군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조선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매로 완전히 이제 좀 정신적인 좀 뭐랄까요 노예 상태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혹독한 구타. 이건 뭐 그 당시에 일본 군대 끌려갔다 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록이에요. 혹독한 구타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항할 능력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뭐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김준하 선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분이 일본 군대에 끌려갔다가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영해서 광복군에 가담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까지도 조선인은 일본 국적에 정확히 편입이 안 됐어요. 그게 편입이 됐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되고 나서 제1동포 일본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땅에 살고 있는데 조선인이 일본인이 돼 있어야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면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든 북한 국적을 갖든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 아니면 그 둘 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일본 국적으로 편입시켜 주느냐? 아니요. 조선적이라고 해서 무국적 상태로 이렇게 이름만 남겨두고 매년 지장을 찍게 하고 지문 제출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1동포들도 원하면 일본으로 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개선이 됐던 거죠. 이건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자국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조선인의 충성은 필요한데 조선인을 국민으로 만들어줄 생각은 없었던 그런 생각으로 계속 지배해 왔던 거죠. 그러면은 김현석 관장의 이 발언은 무지에서 나온 건가요? 그냥 본인의 신념을 그렇게 그냥 무식해서 나온 거죠. 그냥 무식해서 나온 거고. 무식해서 나온 아니면 거죠.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 그 무식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랬겠지. 손기정이 일장기 들고 그 가슴에 달고 뛰었으니까. 일본 이제 국적을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권이 있었어요. 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이니까 귀국에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에 귀국에 가서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이에요. 여권 제도가 있었는데 1930년대 말까지도 실제로 조선인의 수만 명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매년. 뭐 장사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망명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수만 명이 외국에 나가는데
조선 총독부 관보에는 여권 발행 건수가 나와요. 연간 50건도 안 돼요. 여권도 안 가지고 나가요. 누가 일본 국민이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한국인으로서. 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터무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좀 안타까워요. 당연하지 뭐 그 식민지였는데 우리 일본 국적가 조선이 일본 국적가 아니느냐.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베트남인들이 프랑스인이었겠어요?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아니죠. 프랑스 국적을 주지도 않아요. 예. 다 그렇게 자국민들을 단결시키고 식민지인들을 분열시키는 것. 그게 식민지 통치 방식. 기본 방침이고 식민지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도 권리는 주지 않는 것. 그것도 식민지 통치의 방식이에요. 식민지는 이렇게 좀 악랄한 좀 통치 방식이거든요. 대단히 교활한 통치 방식이고. 근데 마치 사실 뉴라이트 계열은 꽤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어떤 주장을 해왔냐면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제국주의 아시아 국가 식민지와는 달리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야, 그것마저도 미화를 시키려고 달리 예. 한국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처럼 확실한 일본으로 바꾸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의 바람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좋은가요?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하면 좋아서 한국 민족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국가를 뭐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좋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좋지 않죠. 왜 안 좋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역사관에 좀 매몰된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이 유감스러운 날이에요. 일본인이 될 수 있었는데, 될 기회였는데, 진짜 일본인이 될 기회였는데. 일본은 설사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일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1930년대쯤 되면 일본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성천도론이 나와요. 경성천도론이요. 일본이 바닷속 섬나라로서 도쿄가 섬에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수도를 서울로 옮기자. 한반도의 서울로 아예 옮기고 일본인들을 100만 명 정도 한반도로 이주시키자. 더 이주시키자. 일본인 100만 명이 한반도로 이주하려면 한반도 내에 있는 조선인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나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주로 또 이주시키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을 비우고 그 자리를 일본인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일본 내에서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들은 지금의 오키나와인이나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처럼 일본 민족의 하등민족, 일본의 하등민족으로 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본인들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등민족 편제에 대한 이제 전망을 이 사람들은 마치 진짜 일본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참 유감스럽고 좀 답답한 것은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괜히 독립했다. 그냥 우리가 하등 민족이라도 그냥 하등 민족으로 일본인으로 돼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전쟁 공포 없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 공동체에 대한 뭐랄까요 연민, 책임감, 자부심 이런 게 완전히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이제 좀 뭐랄까요 잘 산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대단히 동물적인 기생하면 된다. 동물적인 좀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참 오늘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일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 못다 나눈 얘기 또 다음 주에 나누면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실 때마다 저는 두려워지는 게 또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터질지 물론 누적된 것도 있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두렵습니다, 사실. 좋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안 좋은 얘기만. 우리가 사실 역사 학자들 보고 좌파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박근혜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국정, 반대하니까 그때 김무성 씨가 뭔 얘기했냐면 역사학계의 90%는 좌파다라고 맞아요. 얘기해요. 그래서 예. 지금 역사 관련 기관 중에 이상하게 다 이제 그 한국 사전 공자들을 다 배제하고 대부분 배제하고 그런 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을 이제 한국사 기관에 앉혀요.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봐요. 그렇죠.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인간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간만 봐요. 그리고 역사 발전이 시장의 확대 발전이고 역사 발전이라는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볼 때에 역사 발전은 인간의 발전이에요.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되는데 더 나은 인간이 어떤 것이 더 나은 인간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시장 발전만 보다 보면 사람이 물질화해요. 그래서 제가 물질주의라고 한 거거든요. 예. 사람 스스로가 물질화되고 자기가 물질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물질로 보여요. 이게 하나의 시대사조로 지금 풍미하고 있어서 제가 암담하다 암울하다고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민사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좀 각성과 반성이 맞습니다. 성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기에 잡아먹힐 가능성이 워낙 커서 인간은 퇴보하고 물질만 늘어나는 이제 이런 세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좀 시대 변화가 그 속도마저 굉장히 빠르고요. 엄청나게 빠르죠. 예. 지금 이제 2024년 시점에서 이제 스스로 친일파가 됐다고 조선일보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문무왕이 동해바다에 자기 무덤 왜구를 맡겠다고 자기 무덤을 쓴 이래로 일제강점기보다도 지금이 친일파가 더 많은 시대라고 저는 봐요. 단언할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보다도 지금이 더 자발적 친일파는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옥화님이 저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질 못했고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왜 이런 것인지 참 참담합니다라는 댓글을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마이TV를 통해서 뉴스 호로록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같이 배워가면서 같이 좀 깨우쳐 가야겠습니다.